그러니까 이번에 9월 모평에 이게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했잖아. 환경에 대한 내용은 얘들아 반드시 연계를 해서 공부를 갔어. 원장쌤 지나갔어? 야 갔다. 야 불 꺼!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실종 사건들이야.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 이른바 인간 증발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은 아직도 미제이기 때문에 범인을 여전히 찾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첫 번째 사건을 알려줄게.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야. 2006년 6월 6일 현충일이었어. 공휴일인데다가 6월이면 대학교 종강 시즌이니까 대학가에는 학생들로 북적였을 거야.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윤희 씨도 6월 6일 이날 학과 동기들, 교수님과 종강총회를 하고 있었어. 총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호프집에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자리가 이어졌었지. 이 술자리가 끝날 무렵 이윤희 씨도 호프집을 나와 학교 근처에 있는 자취방으로 향했어. 자취방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윤희 씨의 마지막 모습이야. 이윤희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윤희 씨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게. 이분이 이윤희 씨거든. 이윤희 씨는 당시 만 28살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상태였어. 윤희 씨는 원래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전공을 하다가 수의사라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2003년에 다시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로 편입을 했어. 그토록 자기가 원하던 수의대생이 된 윤희 씨는 굉장히 밝고 따뜻한 성격에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성실한 이미지였냐면 교수님이 자기 자녀의 과외 수업을 맡길 정도였대. 종강총회가 있었던 6월 6일 다음 날 6월 7일 윤희 씨가 수업에 결석을 한 거야. 친구들은 의아했지만 따지고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어제 종강총회에서 술을 많이 마셨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 다음 날인 6월 8일도 윤희 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어. 친구들은 윤희 씨한테 연락을 해봤겠지? 근데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사실 윤희 씨가 종강총회 하기 3일 전에 날치기를 당했거든. 밤에 과외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윤희 씨 가방을 가져간 거야.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은행 앞에 가면 항상 오토바이 날치기를 조심합시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 가방에는 윤희 씨 신분증, 지갑, 휴대폰, 그리고 윤희 씨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 들어있었어. 아무튼 윤희 씨의 가방을 통째로 날치기를 당하면서 지금 핸드폰이 없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들도 윤희 씨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어쨌든 모범생인 윤희 씨가 이틀 연속 결석을 하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결국 6월 8일 낮 12시경에 윤희 씨 집에 방문해. 이때 방문한 사람 총 4명이야. 잘 기억해도. 여자 동기가 A, B가 있었고 남자 동기가 K, S 이렇게 이니셜로 기억을 해보자. 이렇게 4명이 윤희 씨 집을 찾아갔어.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은 없고 안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려. 윤희 씨는 사실 자취방 원룸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A, B, K, S 이 친구들은 그럼 강아지만 두고 어디 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강아지를 집에 두고 며칠씩 집을 비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친구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때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건너편을 가리켜 보니까 윤희 씨 자취방 건물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있는 거야. 야 그러면은 저기서 보면 여기 윤희 씨 방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맞은편 건물로 건너가서 윤희 씨 집을 살펴봤어. 근데 이상해. 윤희 씨네 강아지가 집안을 막 활보하고 있어. 원래 윤희 씨는 외출할 때 강아지를 베란다에 격리해두고 간다고 했었거든. 근데 윤희 씨는 외출 중인데 왜 강아지를 안 옮겨놨을까? 친구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윤희 씨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 본가에 내려왔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한 거지. 근데 부모님이 본가에도 안 왔대. 이제는 A, B, K, S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식은땀이 흘러.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친구들은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해서 도어락을 뜯고 윤희 씨 집에 들어갔어. 집은 난장판이었던 거지. 윤희 씨가 키우던 강아지가 침대, 바닥 여기저기 배변을 보고 옷이며 이불이며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경찰은 이 사건이 실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근데 다 큰 성인이 어디 잠깐 갔을 수도 있죠. 만 28살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디 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가까운 친구들은 알잖아. 윤희가 갑자기 말도 없이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자 동기 A랑 남자 동기 S가 경찰서에 가서 윤희 씨 가출 신고를 했어. 이윤희 씨라는 사람이 지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가출 신고를 한 거야. 근데 그때 동안 강아지를 두고 집을 비울 수 없으니까 남자 동기 K랑
여자 동기 B가 집에 남아 있었지. 둘은 윤희 씨의 집을 이렇게 대충 청소를 했대. 왜냐면은 윤희 씨 부모님이 지금 신고를 받고 오고 있고, 집이 뭐 강아지 똥에다가 막 강도가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되면 부모님도 괜히 또 싱숭생숭할 수도 있으니까 둘이 그냥 집을 치워버린 거야.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정리를 한 거지. 그 판단 때문에 어쩌면 방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들도 모두 깨끗하게 치워졌어. 경찰은 말한 것처럼 처음엔 단순한 가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경찰이 현장을 조사를 하다가 어떤 단서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단순 가출 사건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심각한 사항이구나 하는 거를 인지했어. 그 단서가 바로 윤희 씨의 검색 기록이야. 윤희 씨는 실종 당일 6월 6일 현충일에 종강총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새벽 3시경에, 정확히는 새벽 2시 59분부터 새벽 3시 2분까지 네이버에 112 성추행이라는 단어들을 검색했어. 자, 봐봐. 시간도 이상하고 검색어도 수상하잖아. 그리고 컴퓨터는 새벽 4시 21분에 종료됐어. 종료된 것도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게 아니라 컴퓨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강제 종료를 시킨 거야. 원래 윤희 씨는 컴퓨터를 잘 안 끄고 다녔을 뿐더러 이때 윤희 씨가 핸드폰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윤희 씨는 밖에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못하지만 집에 오면 당시 많이 쓰던 메이트온 메신저로 친구들과 주로 연락을 많이 했어. 그래서 더더욱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을 텐데 하필이면 윤희 씨가 사라진 날 컴퓨터가 전원을 눌러 꺼진 거야. 과연 윤희 씨가 정말 컴퓨터를 끈 걸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윤희 씨의 컴퓨터를 끈 걸까?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윤희 씨가 종강총회에 참석했던 날, 그날이 친구들한테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지. 그날 윤희 씨가 전북대 앞 호프집을 나온 시간은 새벽 2시 30분 무렵이었어. 윤희 씨는 호프집에서 종강총회 뒤풀이를 하다가 갑자기 가게를 나왔대.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나간 거냐면 가방을 호프집에 두고 갔거든. 남자 동기 K가 있다 했지. K는 윤희 씨의 가방을 챙겨서 윤희야 어디가? 하면서 윤희 씨를 따라가 나갔다고 해. K는 윤희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윤희 씨가 중간쯤에 K 보고 야 그냥 돌아가, 괜찮아, 돌아가라고 했대. 왜냐면 남자 동기 K는 윤희 씨 집과 반대 방향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K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윤희 씨를 몰래 따라갔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벽도 늦고 이래서. 그래서 윤희 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다시 집으로 왔다 그래. 자, K라는 동기는 윤희 씨가 편입 준비를 하면서 다녔던 학원에서 만났어. 윤희 씨는 원래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전북대 수의대로 편입을 했다 했잖아. 편입학원에서부터 같이 공부해서 같은 대학으로 왔으니 둘은 친했겠지. K와 이윤희 씨의 사이가 정확히 어떤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K 말에 따르면 둘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 윤희 씨는 K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지정해 놓기도 했고, 이윤희 씨의 본가, 남양주 본가로 갈 때면 K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강아지 좀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대. 근데 다른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K가 윤희에게 약간 집착하는 것 같았대. 실제로 K는 윤희 씨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수집하기도 했고 관찰일지를 만들어 윤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윤희 씨 집에 남아서 청소했던 친구들 중 하나도 바로 이 K야. 아까 K랑 다른 여자 동기가 윤희 씨의 집을 청소했다 했잖아. 그래, 청소한 건 그랬다 쳐. 근데 이상한 점은 청소한 쓰레기들을 그냥 집 앞에 버리면 되잖아. 그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잖아. 그 쓰레기들을 100m나 떨어진 곳에 버렸다 그래. 자, 정리하면 K는 윤희를 평소에 좋아했고 마지막 목격자이기도 하면서 윤희 씨의 집을 청소까지 한 사람이 바로 K야. 그래서 K는 사건 초반부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 하지만 K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물증이 나오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는데 모두 진실이라는 반응이 나왔어.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용의자는 없었을까?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었을 때 사람들은 범인이 수의학과 교수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을 내세우기 시작했어. 왜냐면 윤희 씨가 실종되던 날 종강총회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때 수의학과의 모 교수가 윤희 씨의 옆자리에 앉았대. 근데 윤희 씨가 K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대. 근데 이 교수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윤희 씨의 성실하다는 증거로 교수가 자신의 자녀의 과외까지 부탁을 했다고. 그 교수야. 자신의 자녀의 그 과외를 해달라고 했던. 근데 왜 K에게 자리를 바꿔달라 할 정도로 불편했을까? K의 증언에 따르면 윤희 씨가 그날따라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고 호프집에 나갈 때도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나갔대. 그래서 K가 가방을 들고 따라 나간 거야. 윤희야! 윤희야! 이러면서. 그리고 윤희 씨의 집에서 윤희 씨가 그날 들고 나갔던 소지품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동물용 마취제랑 주사기가 있었어.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검색했던 기록 112 성추행
윤희 씨는 평소에 이런 물건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추측이 있어. 게다가 더 수상쩍은 사실이 하나 있어. 윤희 씨가 실종된 시기에 이분이 다니는 수의학과의 소각장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동물 사체가 나왔어. 수의학과니까 평소에 해부나 수술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매주 해부한 동물들의 사체와 의료기구를 모아서 소각을 했는데 요 양이 이제 평소에는 40kg 정도였다고. 근데 이 주간에는 무려 110kg였대. 평소에는 수술을 하거나 해부를 할 때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체가 40kg 정도였는데 이 주간에만 110kg였다? 참고로 윤희 씨의 몸무게는 48kg이야. 물론 소나 말처럼 대형 동물을 해부할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많이 나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사체가 나오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사실 학기 말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일은 없었단 말이야. 시험 공부를 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경찰과 가족들은 수의학과 내부 사람의 범행을 강하게 의심하게 된 거야.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었어.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강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어. 두 번째 남자 동기 S야. 아까 윤희 씨 집에 찾아갔던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그 중에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람이 S야. 근데 왜 S가 용의자가 되었냐고. 2020년 유가족은 윤희 씨의 컴퓨터를 외부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기게 됐어. 2006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2020년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나서 외부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거지.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윤희 씨의 실종 신고를 했던 6월 8일 누군가 윤희 씨 집에 침입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한 거야. 자, 그러니까 A, B와 K, S 친구들이 경찰들과 함께 윤희 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간 그날, 그때 윤희 씨 방에 들어간 시간이 12시 50분이야. 오전 수업을 하고 윤희가 안 올 일이 없는데 해서 오전 수업이 끝나고 같이 가서 들어간 거겠지? 친구들은 집 청소도 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가 2시 10분이야. 그리고 저녁 6시에 윤희 씨네 가족들이 도착했어. 그 사이 시간 누군가가 윤희 씨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을 보니까 그 시간이 오후 2시 18분이야. 다시 정리하면 경찰들과 119가 문을 따고 들어간 시간이 12시 50분. 친구들이 각자 둘둘 가출 신고를 하고 둘둘 청소를 하고 나와서 헤어진 시간이 2시 10분. 그리고 윤희 씨의 가족들이 도착한 시간 6시 좀 지나서, 저녁 6시 좀 지나서 2시 10분에 사람들은 빠졌고 그 사이 시간 오후 2시 18분에 누군가 윤희 씨 집에 침입해서 컴퓨터를 켰다는 기록이 나온 거야. 문이 잠겨있지 않았냐고. 그 사이에 친구들이 경찰하고 윤희 씨네 집에 들어갔을 때 집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들이 임시로 도어락을 새로 설치를 했대. 근데 행여나 윤희 씨가 돌아올까봐 도어락을 잠그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윤희 씨네 집은 겉에서 보기에는 도어락이 있는 멀쩡한 집이지만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배터리가 안 들어가 있는 사실상 열려있던 집이었던 거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추측이 가능해요. 이 집에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도어락을 설치한 친구들이야. 4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2시 18분 열려있던 이 집에 침입한 사람은 그 4명 중에 1명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여기서 두 번째 남자 동기 S와 연결되는 추가 단서가 발견이 돼. 그 컴퓨터에서 이 네이톤에 로그인한 계정 중에 S의 계정이 있었어. 자, S는 이에 대해서 윤희 씨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때 로그인을 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라고 답변을 했어.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친구들이 놀러 갔을 때 야, 나 잠깐 뭐 친구 파일 하나 보내준 거 있는데 들어가서 로그인해도 돼? 이럴 수도 있으니까. S는 사건 당시 가족들에게 죽도 사다 주고 윤희 씨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가족들과 가까이 지냈었거든. 유가족도 S를 든든하고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유가족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S에 대해서 미심쩍은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돼. 무슨 말이냐면 사건 초반에는 K를 강하게 의심했었다고 했잖아. K 막 집착했다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가족들이 K를 의심하게 된 것은 사실 S가 유가족들한테 K가 좀 수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때문이었어. K가 윤희 씨의 머리카락을 막 모았고 관찰일기를 썼다 이런 것도 S가 알려준 사실인 거야. 그리고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이윤희 씨의 유가족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리를 돌아다니며 윤희 씨의 실종을 알리고 사람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셔. 원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곤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등신대야. 윤희 씨의 사진을 실제 윤희 씨의 키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곳곳에 설치를 하신 거지. 근데 2025년 8월 18일 얼마 전이야. 한 달 조금 넘었어. 한 남성이 이 등신대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어. 자, 여기 보이니?
유니 씨의 전신 사진을 가지고 유니 씨 실제 사이즈로 만든 등신대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가족이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사진은 CCTV로 찍힌 사진이거든.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라텍스 장갑을 끼고 등신대를 발로 차고 커터칼 가지고 등신대를 고정한 케이블 타이를 자르기까지 했어. 근데 이 남성이 여태까지 말한 S야. S는 유니 씨의 유가족이 자신을 의심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 유니 씨를 좋아했던 K, 그리고 수의학과 내부인,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동기 S까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을 정리해봤어. 근데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실마리가 너무너무 많아. 2006년 당시에는 CCTV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뿐더러 성인의 실종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주요 용의자로 유니 씨의 친구들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또 다른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 자, 이게 유니 씨에 대한 실종 전단지야. 그리고 이 옷이 유니 씨 실종 당시에 입었던 옷이라고 해. 유니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는 올해로 88세가 되셨어. 하지만 여전히 유니 씨를 찾기 위해 19년째 길을 나서고 있는 거지. 돌아와라. 나 죽기 전에 돌아와라. 나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유니 씨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죠. 하루빨리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2014년 7월 8일 불가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 사건도 영상을 먼저 보여줄게. 공항 CCTV 영상이거든. 이 영상에 나오는 남자의 이름은 라르스 미탕크라는 사람이야. 이 영상이 라르스 미탕크의 마지막 모습이야. 여기 보면 공항에서 무언가에 쫓겨서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잖아. 이 모습을 끝으로 라르스 미탕크는 실종됐어. 라르스 미탕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잘 보이니? 라르스 미탕크는 당시에 28살이었고 독일의 베를린에서 태어났어. 라르스는 사실 이번 여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 왜? 친구들과 같이 불가리아로 여름 휴가를 가기로 한 거야. 라르스 미탕크는 베를린에서 자라서 학교도 베를린에서 다니고 같은 동네에 취직을 해서 평생 독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드디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베를린을 떠나서 타국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니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뻤겠어. 이 라르스랑 친구들은 불가리아의 바르나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 바르나는 불가리아의 해변 도시야.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볼 수 있지.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같은? 라르스와 친구들은 바르나 이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클럽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2014년 7월 6일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여름 휴가의 마지막 날, 한 술집에서 라르스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된 거야. 라르스는 독일의 축구팀 베르더 브레멘의 엄청난 팬이었거든. 그런데 술집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팬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었어서 어느 술집을 가도 어느 식당을 가도 전부 다 월드컵밖에 안 나오고 있었거든. 월드컵에서부터 시작된 축구 이야기가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다가 결국 시비가 붙게 되니까 결국 라르스와 친구들은 술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 아니, 시킨 음식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쫓기듯이 배가 고픈 거지. 그래서 친구들은 야 됐어, 야 신경 쓰지 말고 야식이나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라르스가 기분이 혼자 되게 안 좋았는지 자기는 혼자 숙소로 가겠다고 한 거야. 그렇게 라르스는 일행에서 떨어져서 혼자 숙소 쪽으로 걸어갔어. 친구들이 야식을 즐기고 마저 놀다가 밤늦게 숙소에 돌아왔을 때 라르스가 보이지 않았어. 어디 간 거야 싶다가도 얘 뭐 마지막 날이고 이렇게 좀 아쉬워서 뭐 밤에 산책이나 갔나 보다 하면서 쉽게 생각한 거야.
게다가 친구들은 술도 꽤나 먹었겠다. 아, 이 자식 어디 갔지? 언제 오지 하다가 숙소에서 잠이 든 거야. 아침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뜨니까 라르스가 숙소로 돌아왔네. 그래서 야, 너 밤에 어디 있었어? 하면서 라르스 딱 보니까 라르스가 상태가 말이 아니야. 여기저기 얻어 터진 모습인 거야. 라르스는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4명의 남자를 만났고 이들에게 구타를 당했대. 라르스의 말로는 술집에서 자기와 싸운 독일인 관광객이 사주한 괴한 같다고 했어. 일단은 이 라르스의 부상이 너무 심하니까 친구들은 라르스를 데리고 현지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까 라르스는 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고막도 파열된 상태였어. 심지어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어. 근데 오늘이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잖아. 간단한 임시 처방 정도만 받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을 해. 근데 의사가 말하길 고막이 파열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절대로 비행기를 타면 안 된대. 우리 비행기 타면 귀 멍멍해지는 게 있잖아. 근데 그게 고막이 파열된 상태로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라르스는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불가리아에 남아서 일단은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기로 해. 라르스는 당분간 혼자 지낼 숙소가 필요한 거지. 근데 뭐라 그랬지? 그때가 마침 여름 휴가 시즌이고 바르나가 워낙 휴양지다 보니까 당장 괜찮은 호텔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값싼 호스텔을 구해서 지내기로 했는데 이게 하필 여기가 마약을 거래하고 사창가가 몰려있고 암시장이 성행하는 우범지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라르스는 이때부터 독일에 계신 베를린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내 상황을 설명을 했어. 근데 라르스의 상태가 뭔가 이상했대. 엄마가 일단 엄청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마치 누가 들을까봐 무서워하면서 속삭이듯이 엄마, 내가 지금 나를 노리는 4명의 남자한테 숨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저를 강탈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신용카드도 정지해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엄마한테. 그리고 친구한테도 문자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 이게 진짜 맞냐 사진 찍어 보내면서 이거 진짜 약 맞냐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야. 호스텔에서도 라르스는 계속 복도를 돌아다니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누가 오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봤다는 거야. 정말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는 것처럼 엄청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래. 심지어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숨어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었어. 라르스는 문득 새벽 1시에 외출을 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호스텔로 돌아왔대. 그가 새벽 1시에 어딜 가서 뭘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새벽 1시에 그런 의문스러운 외출을 한 다음날 아침 갑자기 라르스는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를 쫓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 지금 너무 불안해요. 어떡해요? 불안했다면서 호소를 했다는 거야. 엄마는 아들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거지. 아니, 다 큰 아들이 불가리아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오더니 심지어 오지도 못해서 친구들만 오고 전화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 엄마 너무 놀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어. 라르스가 독일로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를. 그리고 고막이 다쳤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지 못할까봐 버스표도 사놓은 거지. 그리고 라르스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도 막아놨으니까 혹시 몰라서 비상금의 개념으로 500유로 정도를 라르스 계좌에도 보내놓기도 했어. 라르스가 부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당일 7월 8일이야. 이날은 라르스가 혼자 돌아오기로 한 날이야. 라르스는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을 갔던 바르나 공항에 도착을 했어. 그는 엄마한테 저 지금 공항 도착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파열됐던 고막 상태가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바르나 공항 안에 있는 병원을 찾았어. 의사는 굉장히 빨리 많이 괜찮아져서 예정대로 비행기에 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대. 그런데 라르스는 여전히 상당히 불안해 보였대. 그는 자기가 맨 처음 병원에서 받았던 약을 보여주면서 이 약이 혹시 근데 진짜 약이 맞아요? 라고 친구들한테 문자로 물어봤던 거를 의사한테 다시 물어본 거야. 근데 그때 병원에 갑자기 건설 노동자 한 명이 들어왔어. 왜냐면 그때 당시 바르나 공항은 보수공사가 한창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사 인부들이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던 거야. 그런데 있지, 라르스가 그 인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몸을 덜덜 떨면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가야 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갔대. 라르스는 공항 병원 진료실에 지갑, 여권, 휴대전화 등 모든 짐을 두고 달려나갔어. 아까 보여줬던 그 영상을 살펴보면 라르스가 패닉에 빠져 공항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이때 라르스가 얼마나 급박했냐면 1.8m의 높이의 철조망을 단숨에 뛰어넘고 드넓은 초원을 막 달려나갔대.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라르스의 마지막 행방이야. 그렇게 엄마의 정성이 무색하게
라르스는 사라지고 불가리아 경찰과 독일의 경찰들이 서로 공조 수사를 통해 라르스의 실종 수사를 개시했어. 그러나 공항 근처에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라르스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라르스가 사라진 바르나 공항 인근은 뭐 숲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해바라기 밭이 있는 평지래. 얘들아, 공항 생각해봐. 비행기 활주로밖에 없잖아. 산도 언덕도 아무것도 없는 평지. 헬리콥터까지 대동해서 수색을 했지만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 당시 패닉에 빠진 라르스가 진료실을 박차고 나갔을 때 당연히 모든 짐을 공항에 두고 갔으니까 라르스의 생활 반응도 없었고 라르스의 엄마가 보내준 500유로도 인출된 흔적이 없었어. 라르스는 정말 증발해버린 거야. 라르스의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했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찾지 못했어. 사건이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어. 첫 번째는 약물이야. 하지만 라르스는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건실한 청년이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신질환도 전혀 없었어. 그 사람들은 라르스가 계속 의심했던 항생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항생제 이름은 세팔로스포린이라고 해. 항생제는 비교적 안전한 항생제로 소아부터 성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이야. 다쳤잖아. 다쳤으니까 항생제를 처방을 한 거지. 아주 드물게 환각과 편집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건 정말 드문 케이스고 더군다나 친구들의 증언으로는 라르스가 이 약을 의심해서 아예 항생제는 먹지도 않았다라는 말도 있었어. 자, 두 번째는 라르스의 주장대로 정말 범죄의 타겟이 되었다라는 가설이야. 라르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4명의 남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했잖아. 이들이 정말 라르스를 미행하고 있었고 라르스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호텔은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동네에 있었다. 그러면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즉 라르스는 괴한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이었고 그 괴한들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추측도 있어. 세 번째는 자발적 실종이야.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라르스는 정말 위험한 일을 겪었어. 그것도 첫 번째 해외여행에서 타지에 낯선 남자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죽다 살아난 라르스는 그 자체로 얼마나 무서웠겠어. 라르스의 행동이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를 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라르스에게 그 일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거야.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불특정 다수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사로잡히게 된 거지. 라르스는 극심한 공포로 인해 지금 처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 지금 당장 그 4명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생각에 결국 그는 극심한 공포로 인해 귀국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지. 그가 실종되고 나서 불가리아나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남미 이런 세계 전역에서 라르스를 목격했다라는 신고가 이어졌어. 근데 하지만 확인된 건 없어. 라르스 미탄크는 그렇게 지금도 11년째 실종 상태야. 라르스의 어머니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라르스를 찾고 있어. 잘 보이니? 이게 라르스 어머니가 만든 라르스 실종 전단이야. 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라르스는 왜 도망쳤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실종 사건이야. 마지막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1994년 아라시 마유미라는 여성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져. 마유미는 당시 27살이었는데 실종 당시에 생후 15개월 정도 된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지. 마유미는 출산을 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 마유미는 원래 체구가 작고 허약한 편이었다 그래. 그래서 병원 기록에 따르면 마유미 씨는 키가 157에 39kg였대. 당시 마유미의 사진을 보여줄게. 이 사람이 아라시 마유미야. 원래부터 허약한 체질이던 마유미는 출산 직전부터 친정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있었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부모님과 언니의 도움을 받았고 1년 정도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야. 집안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어. 사랑스러운 손녀가 태어난 거잖아. 마유미 본인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1994년 9월 2일 마유미는 오랜만에 외출을 하기로 해.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저녁 7시쯤에 집에서 나갔어. 기분 전환하러 가는 거지. 복장도 마유미가 원래 입던 옷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대. 마유미는 출산과 육아에 지쳤을 텐데 오랜만에 우리 딸 마유미가 친구를 만난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오히려 기쁜 마음이었대. 잘 다녀와.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스트레스 풀고 와. 오랜만에 안부도 좀 전해주고. 근데 저녁 7시쯤 나갔던 마유미가 외출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아. 전화도 문자도 안 돼. 가족들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근데 우리 마유미 짱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뭐 좀 즐거운 시간 보내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어. 왜? 다 큰 성인이고 애기 엄마인데 애기를 두고 어디 가지 않을 거 아니야. 알아서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마유미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이 든 거야. 알아서 오겠지 하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마유미는 돌아오지 않았어. 마유미의 가족들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지. 당연히 이럴 리가 없는, 원래 허약하던 애가 이렇게 밤새 술 먹을 일이 당연히 없고 마유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친언니 요코는 마유미가 만나기로 했던 동창생에게 당장 연락했어. 저 그 마유미 언니인데요, 어제 마유미 몇 시쯤 헤어졌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동창생은 마유미와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나자는 약속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마유미는 누구를 만나라고 한 거야? 언니 요코는 마유미가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게 있나? 하면서 마유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마유미의 옷장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 메모는 이런 내용이었어. 사실 남편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그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어. 근데 그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었어. 왜냐면 사실 어제 의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거든. 마유미네 집에. 밤늦게 온 전화였는데 갑자기 대뜸 집에 마유미가 있냐고 묻더래. 내가 마유미의 지인 누구누구다. 마유미 혹시 집에 있으면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지. 근데 그렇게 전화 왔던 그 이름이 이 쪽지에 적힌 이름과 같았던 거야. 언니 요코는 바로 그 쪽지의 남성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 남자는 순순히 만남에 응했고 요코는 그 남자에게 마유미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어. 이 남자는 어제 마유미를 만났대. 그래서 언니가 내 동생 마유미가 당신 만나고 그 뒤로 집에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냐? 내 동생 마유미 어딨냐? 이렇게 물었지. 그랬더니 그 남자 대답이 굉장히 수상했어. 제가 마유미를 죽였다면 감옥에서 속죄해야죠. 잘 들어봐. 말이 이상하다? 어감이 이상해. 자백도 부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말이야. 제가 죽였습니다도 아니고 제가 마유미를 죽였다면 감옥에서 속죄해야죠. 이 말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 요코는 이 남자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바로 경찰에 넘겼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해. 뭐라 했냐면 마유미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잠깐 있다 헤어졌다.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 거야. 그 외에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에서도 이 남성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어.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답답했던 언니 요코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게 돼.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이 남성을 미행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 그 탐정이 일정 기간 동안 이 남성을 미행했지만 별다른 수상한 행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성이 야밤에 캔 음료 하나를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 사설 탐정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언니 요코는 뭐라도 됐다, 뭐라도 하나 잡았다, 실마리를 잡았다 해서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경찰은 해당 산을 수색했어. 그렇게 산을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어. 가족들이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 아사히 방송국이었어. 아사히 방송국 들어봤을 거야. 아사히 TV. 프로그램 이름은 슈퍼제이 채널 추적 진실의 행방이라는 제목이야.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그것이 알고 싶다, 꼬꼬무, 궁금한 이야기 Y처럼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거든. 무려 실종 17년이 지나서 메이저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게 된 거지. 2011년 10월 13일. 이때가 1994년이라 했잖아. 17년이 지나 2011년 10월 13일 이 프로그램에서는 마유미가 실종된 그날의 기억과 앞서 쌤이 말해준 마유미가 남긴 쪽지, 그리고 그 수상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어. 그리고 마유미를 애타게 여전히 찾고 있는 가족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지. 울면서 마유미를 그리워하는 친언니 요코의 모습과 여전히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유미를 회상하는 아버지의 인터뷰까지. 방송은 우리나라 방송들처럼 마유미 씨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로 마지막이 끝났어. 사건 자체가 워낙 비극적이기도 했지. 이제 막 갓난쟁이를 두고서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더 큰 화제를 불러모은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 때문이었어. 일단 인터뷰 사진을 보여줄게. 이게 인터뷰 사진이야. 이상한 점이 혹시 보일지 모르겠다.
일본어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알 텐데 자세히 보면 인터뷰하는 아버지 뒤로 한 책장에 의미심장한 메모가 붙어 있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자세히 확대해서 보여줄게. 자, 이 메모 무슨 내용일까? 방송에 보면 앵글에 굉장히 잘 잡힌 곳에 보여줘야 된다는 듯이 붙어져 있었어. 이 적힌 문장의 뜻은 요코의 말을 믿지 마라라는 내용이래. 잘 생각해봐. 아사히 TV면 우리나라 SBS, KBS, MBC 같은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꼬꼬무, 궁금한 이야기 Y야. 17년 만에 제작진이 와서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해. 17년을 기다렸어. 한시도 잊지 못했겠지. 근데 그 뒤에 친언니 요코의 말을 믿지 마라. 언니 요코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네티즌은 이 메모에 집중해서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해.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 잘 생각해봐 얘들아. 마유미에 대한 모든 증거가 바로 친언니 요코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아까는 쌤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지만 첫 번째, 옷장에서 발견된 쪽지. 사실 이 쪽지 때문에 마유미가 스스로 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어. 그런데 마유미는 생후 15개월 딸이 있어. 이 시기의 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해. 근데 이런 딸을 두고 엄마가 집을 나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가출을 하는데 왜 그 남성의 신원을 밝히고 나가? 가출을 하면 저를 찾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고 가출을 해.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남성의 신원을 알려서 마유미가 뭘 얻겠냐는 거야. 정말 마유미가 가출한 거라면 쪽지를 남겨서 단서를 둘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 남성에게 불리한 정황을 일부러 남겼다고 하기엔 그 이유도 시원찮아. 이런 물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장 수상한 점은 언니 요코가 어쩌면 마지막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쪽지를 버렸대. 자, 그 쪽지 정말 마유미가 쓴 게 맞을까? 자, 두 번째, 쪽지에 적혀져 있던 그 남성에 대한 이야기야. 그 전까지는 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사설 탐정도 붙인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둘이 불륜 사이였다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 남성에 대한 의혹도 그 쪽지랑 전화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 밤에 마유미 친구인데 마유미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 근데 이 모든 내용도 요코의 입에서 나온 거였어. 실종 당일날 입었다라고 했던 옷차림 역시 요코의 증언이었어. 경찰은 친언니 요코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코의 증언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거지. 일본의 네티즌들은 다시 이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에 나온 메모로 돌아가서 이 메모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추측하기 시작했어. 여러 가지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이거야. 사실 부모님은 이미 요코가 가장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걸 대놓고 밝히기는 어렵고 이 메모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인 거지. 실종자 아라시 마유미에 대한 정보는 일본의 행방불명자를 수색하고 지역의 안전을 지원하는 협회인 NPS의 홈페이지에 행방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었어. 이 협회는 실종자의 가족을 돕고 또 상담을 해주고 정보를 교환해주는 비영리 단체라고. 근데 이 NPS 홈페이지에 지금은 마유미의 프로필이 내려가 있고 협력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정확히 언제부터 이 프로필이 내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5년부터 2020년쯤 사이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 마유미 사건이 해결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한 점은 이 사이트에서 실종자를 찾았거나 제외했을 경우에는 누구누구는 가족과 재회하였습니다. 또는 누구누구의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 근데 마유미의 프로필만 협력 감사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통 쓰이지 않는 문구란 말이지. 게다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요코가 2013년에 종적을 감춰버렸대. 2013년에. 이 인터뷰에 나온 게 11년이고 그 이후에 쭉 네티즌들의 추측이 이어졌었겠지. 언니 요코는 2013년에 종적을 감췄고. 자 얘들아, 지금도 32년째야. 9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도 마유미가 어떻게 된 건지, 요코는 왜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건지 알려진 게 없어. 이 사건은 여전히 30년째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 요코의 말을 믿지 말라. 아버지 뒤에 적혀있던 쪽지는 누구의 경고였을까?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말할 수 없던 어떤 모종의 진실이 있었을까? 이 사건은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자 얘들아, 오늘은 여러 실종 사건을 다뤄봤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징발된다는 거. 이거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고통스러운 일이야. 실종자 가족들의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어. 얘들아, 요즘 실종 알림 문자 많이 오지? 어느 지역에 몇 세, 누구, 인상착의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야. 근데 실종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뭐야? 목격담이야. 매번 이렇게 오는 재난 문자도 괜히 꺼버리지 않고 한 번 더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아, 너네들이 자꾸 해달라고 저번에 공포라디오 하다가 원장쌤한테 걸렸잖아. 그 원장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아마도 학원에서 이렇게 불 꺼놓고 공포설 푸는 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 내가 뭐 아니면은 정하고 싶으면 딴 곳으로 뭐 도망가서 하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왔어? 야,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